지금 가격 자체 과거보다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전 거래량 비교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한 분기별로 한 1년치 또는 2년치를 평균 낸 다음에 그거 대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책에 우리나라 서울의 7대 상권이 강남대로, 홍대, 합정, 뭐 이태원, 성수, 가로수길 나오던데 여기에서 5년 경과 후에 살아남을 확률이 자영업을 말하는 거겠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좋은데. 상권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상권 안에서 가게에서 우리가 생존 주기를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데이터가 준 축복인데 행안부에서 네.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어느 위치에서 언제 개업해서 언제 폐업하고 이거의 업종이 뭐냐가 다 나와요. 보면은 5년 미만의 폐업할 확률이 꽤 높아요. 예, 그러니까 5년 경과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한 60% 미만이에요. 근데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 상권일 텐데 여기는 생애 주기 이렇게 짧은 이유가.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와플 한때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때 대기업도 와플 들어갔는데 맞아. 와플이 2015년부터 18년까지인가가 딱 하고 지금 와플 안 먹어요. 맞아. 잘 안 먹죠. 그죠? 근데 그때 보면 와플 가게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이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한때는 뭐 대만에서 있는 뭐 단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카스텔이었나? 하여튼 뭐. 대왕 카스테라도 있었고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이 주기 자체가 최근에는 탕후루. 탕후루도 그렇죠. 탕후루 우후죽순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맨날 탕후루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 뭐 길거리에서 뭐 애들 뭐 초등학생도 많이 먹고 어른들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통 3년, 4년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으로 남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리테일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패션 액세서리 그게 하나 크고, 다른 쪽이 이제 F&B, 푸드 앤 베버리지, 요식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션과 패션 액세서리 부분은 플랫폼들, 뭐 스타일 난다 또는 뭐 무신사 이게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이 패션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남은 건 얘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 물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패션,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패션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요식업 자체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네. 많아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는데 봤더니 소비자들이 기호라는 게 더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더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 관점에서는 뭐 경쟁이 심화됐으니까 가격 가격도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그 다음에 상품군을 기획하고 뭐 이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낮아지면 결국은 순이익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면 2025년에 좀 주목해야 될 핫플레이스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홍대를 좀 깊게 봤어요. 아, 홍대. 홍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이제 세대가 이제 제가 늙어져서 그런가. 홍대가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리테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테일에서 수요라는 게 내국인 수요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외국인 수요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수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그렇죠. 덤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깔려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는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권은 되게 죄송하게도 강남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강남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강남은 가로수길하고 약간의 고터도 가끔 가요. 요즘 재밌는 게. 고터? 예. 왜요? 고스톱에는 뭐가 있나? 고터가 사실은 팩션이 굉장히 세요. 어디예요? 고터 지하상가. 아, 지하상가 쪽에. 예. 거기가 은근히 싸고 괜찮아요. 초이스도 많고 굉장히 커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려고 가는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삼성, 코엑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나 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북에 있는 데들, 익선동, 북촌, 그리고 뭐 가회동, 서촌, 그리고 을지로, 성수동 같은 경우,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적으로 보긴 되게 힘든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명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주택 시장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굉장히 짜개져요. 네, 특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쪼개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로를 통해서 네. 홍대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합정동도 네. 얘기가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교동 같은 경우 과거 출판사들에서 컨텐츠 네. 다르고, 그 다음에 동진시장에는 연남동 느낌이 또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의선로 따라서 네. 거기서도 합정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 굉장히 걸리거든요. 마찬가지 그쪽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퍼사드라고 하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상권 안에서의 작은 권역별로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네. 교수님은 주로 어딜 가시나요? 저는 늙어서 늙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연구 중에 제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게 네. 북촌하고 익선동을 개발했던 정세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20세기 초반에. 네. 그래서 그 20세기 이 경성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했나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북촌하고 익선동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서 주로 북촌 익선동하고 그다음에 을지로 쪽 가요. 네. 저도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진 않지만 네. 그나마 잘 많이 하는 게 먹는 거. 특히 이제 늘 뭐 유튜브 일하다 보면 맨날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대충 먹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달에 한두 번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네. 큰맘 먹고 가는 곳이 이제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곳이 궁금한 건데 도산대로 뭐 청담 압구정 네. 아니면 이제 한남동 쪽이 다른 곳을 갔던 것들 대비 이제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련된 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제가 식도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네. 일본의 식도락 문화를 적은 책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 나와 있는 앞에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은 싸고 맛있는 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뭐라 하냐면 그런 건 없다. 음식에는 재료가 70을 차지하는데 그 재료에는 가격이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돈이 높은 만큼 맛있는 음식은 먹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길 가는데 거기 제일 맛있는 데가 맞나요? 아니면 또 딴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인 다이닝이죠. 이 요식업도 좀 네. 섹터가 나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생활 밀착형인 지역도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파인 다이닝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생활 밀착형도 약간 있으나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파인 다이닝 플레이스인 거예요. 물론 한남동 같은 경우에 유엔 빌리지 워낙에 뭐 상류층 있고 당연히 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도산공원 쪽이야 뭐 압구정동 이 근방 청담동 쪽이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이 파인 다이닝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파인 다이닝의 수준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우 너무 높죠. 너무 높아져서 사실 뉴욕에 있는 파인 다이닝은 제가 봤을 땐 비슷해요. 수준이라는 게. 저 한 10년 전, 20년 전 일본 갈 때는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파인 다이닝이 발전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더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비싼데 오마카세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도 있어요. 맞아.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파인 다이닝 가격보다 여기가 그래도 적정하다. 근데 그건 파인 다이닝 쪽이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주로 맛있게 모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과거에 이제 부자들 동네 있잖아요. 네. 과거에 부자들 동네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대의 가격대를 파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는 정말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역 주변에 있는 데인데 네. 파인 다이닝은 아니고 식당 이름 공유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왜 뭐 문제 되나요? 아니 뭐 안동국시 이런 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2층에 있는데 맞아, 맛있죠. 저도 먹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오래 장사를 하세요. 오래 장사를 하고 정말 깊은 맛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북촌 개동길 쪽이 좀 약간 변해서 안타까운데 삼성건설 본사 서쪽에 뭐 지금 뭐 다운타운인가요? 그 햄버거 집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두부집 이런 데 정말 맛있는 데 많거든요. 예. 그럼 진짜 그 맛의 깊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걸 좀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 그냥 느낌은 뭐냐면은 부자 동네 근처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분들은 그 맛을 기호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아있다는 거. 근데 이제 파인 다이닝 새로운 플레이스에 나온 부분들은 물론 그 주변도 부자 플러스 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약수, 청구, 신당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평양분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맛있는 게 뭐 만포, 막국수 이런 데의 만두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 최고예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어떤
컨텐츠가 존재하는 지역들은 또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 부동산이랑 맛집이랑 엮어서 그런 책 하나 내요. 자, 그리고 또 요거 제가 최근에 다른 촬영할 때 질문 드렸던 건데 초고층 빌딩에 살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몇 번.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이제 한경대학원 도시계획 전문 교수님이시니까 요것도 아실 것 같아서요. 진짜 초고층 빌딩에 살면 건강에 안 좋은지랑 만약 안 좋다면 몇 층부터는 좀 안 좋나요? 이게 실제로 논문에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게 카드란가요? 솔직히 이건 논문은 제가 못 봤고요. 네.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계시긴 해요. 아, 있다. 예, 네. 근데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말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건강까지는, 네. 이거는 그 리서치를 정말로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랜덤하게 설계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맞춘다는 건 아마 쉽지는 않을 않겠죠.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사실은 연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책에 알래스카의 재산세가 서울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의 종부세, 재산세 관련해서 정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종부세, 재산세 우리나라 높나요, 낮나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재산세인데 우리나라는 이 재산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 거죠, 사실은. 네. 그죠? 근데 지금 양쪽 정당 모두 종부세 폐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혁신의 대상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A란 회계사, B란 세무사, C란 세무사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종부세 얼마예요? 물으면 다 값이 틀려요. 이건 뭐 좀 이상한데요? 아니, 다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를 매기는 단계라든지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네. 지나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세무사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세무사는 제가 얘기를 조금 사람들 얘기를 조금 이 부분은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좀 싸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유권 해석을 해봐야겠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재화가 그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예측을 못하고 전문가까지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종부세는 되게 안 좋은 세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종부세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양쪽 다 이거 혁신하고 어떤 때 없애자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재산세가 높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근데 실효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가구인 경우에 1가구인데 그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한 티역에 있는 25평 아파트가 올 한 6월까지 시가가 한 20억이었어요. 시가가. 그러면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그 공시지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 공시지가가 11억 9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가 20억인데 공시지가가 11억 9천이니까 종부세 대상은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그 재산세 계산이라는 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공시지가에서도 우리가 뭘 곱하냐면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떨 때 60%였다가 어떨 때 40%였다가 이래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45%인가 그래가지고 하면은 대략 한 6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0.4%를 때려요. 64, 24니까 240만 원밖에 안 돼요. 즉 2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실효세율이 0.1%예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아요. 종부세를 없애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고,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냐? 왜냐면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 좋아하니까.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가 틀려요. 재산세가 틀리는데, 알래스카가 1.04%예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이면은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예요. 진짜 세요, 미국은. 뉴저지가 2.2%인가 그래요. 4천만 원 넘게 내는 거예요. 미국 평균이 0.8%예요. 제일 낮은 데가 0.3%고. 근데 우리가 0.1%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폐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효세율을 우리가 한 0.2%까지 올릴 건지 20억 주택에만 400원 내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근처에 마레프 제가 보니까 25평이 한 6월달 기준 한 15억 하더라고요. 15억. 예. 15억이면은 공시지가는 더 낮죠. 한 7, 8억 정도 할 거예요. 당연히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7, 8억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8억이라고 했을 때 공정시장 가열하는 뭐 4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려요. 4억에 대해서 0.4%니까 160만 원밖에 안 내요. 사실 160만 원보다 더 적어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부동산 계산기라고 또 세금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본인들 사는 집에다가 공시지가 넣으면 딱 나와요. 재산세. 요즘 말씀은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라리 올리자? 예, 저는 그 주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근데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작동도 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수도권하고 지방을 봤을 때 수도권에서 그 걷어들인 종부세가 70%고 지방이 30%예요. 그럼 이렇게 왜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다 70%를 수도권에 다 때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받아서 70%를 지방에 줘요. 교부세로. 수도권은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종부세가 없어지는 순간 지방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마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다 같이 논의해야 돼요. 지방 종부세 없어진다고 해서 첫 번째는 그럼 부동산의 실효세를 우리가 어떻게까지 올릴 것인가. 지금 0.1%인데 근데 조세 저항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0.2나 0.3까지 올리자. 국민적 합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다 지방세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때는 이 지역에 있는 농촌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논의해야 돼요. 안 그렇고 괜히 종부세 폐지하자.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예. 자,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 지금 집값 이제 교수님과 다르게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 여전히 많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뭘 놓치는지 아니면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뭐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이 아닌가 뭐 이런 기사들도 요즘 또 계속 나오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거래량은 많이 뚝뚝 끊기니까 이거는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진짜 떨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월 단위 거래량을 보시면 안 돼요. 월 단위 거래량이라는 건 과거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못 봐요. 네. 반드시 분기별로 묶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분기별로 묶어서 보시고 지금 가격 자체 과거보다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전 거래량 비교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한 분기별로 한 1년치 또는 2년치를 평균 낸 다음에 그거 대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아까 말한 이동 평균 대비 현재의 거래량 수준 뭐 이런 것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국고채 10년물하고 5년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패턴을 우선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거 말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들은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과 가급적 분기별로 보시고 그리고 분기별로 했던 것들이 1년치 또는 2년치의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상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하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국고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상업적 부동산 시장, 뭐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은 좀 어떻나요? 내년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즘에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나요? 글쎄요, 오피스텔 시장은 이거는 아마 그 빌라 포비아 때문에 이게 빌라 마켓이 전세하고 월세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피스텔에서도 그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여튼 이런 법적인 리스크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사실은 꼬마 빌딩이 아파트 가격이 2022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라는 건 토지 가격이거든요. 토지 가격인데 PF 사태가 터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된 그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 값은 없어요. 다 토지 값이. 그렇죠. 그죠? 그럼 토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건데 PF 사태가 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F 사태가 터지질 않으니까 가격은 높고 거래는 안 되니까 예전 가격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빌딩 가격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근데 가끔 이제 떨어진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대출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꼬마 빌딩은 뭐 그야말로 금융시장 영향 많이 받죠. 그야말로. 예. 조금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 그럴 가능성 높죠. 근데 사실 이게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여전히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문제일 것 같아요, 수익률이 문제.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폭등하지는 않지만은 분위기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보다 오히려 자산가분들이 똘똘한 채 특히 강남 3구 쪽에 많이 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60억 건물이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꽁아필드 한 채랑 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꽁아필드 한 채 가격인데 아파트 한 채가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규격화되고 모듈화 있는 상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예. 왜냐면 이 거래도 쉽거든요, 코어 빌딩보다. 교수님이 부동산 트렌드 2022년, 23년, 24년 지금 이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나 아니면 내 집만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할 텐데, 이전에 책 세 권 내셨을 때 전망은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나 뭐 수도권 집값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잘 적중했었나요? 사실 뭐 다 100%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제 입을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처음 책 썼던 게 2021년 하반기였죠. 네, 22년을 전망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한 20%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금리 2% 오면 서울 집값 고점 되면 20% 하락할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럼 23년에는 서울 아파트 2028년 4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했는데 적중했나요?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다음 책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별로 2018년, 19년 가격 찍고 다 올라갔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용인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2018년 4분기 또 2019년 초반 가격은 자기가 용인하는 가격이에요. 네. 저도 그건 충분히 용인하는 가격이고. 근데 그게 그때 보면은 저 책을 쓴 게 8월이었거든요. 언제죠? 2022년 8월인가? 네. 근데 저는 저 가격대가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책 쓰자마자 그 다음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저 책 쓰자마자 2, 3개월 안에 다 그 가격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항상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빨라진 거. 그 속도만큼 어떻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정체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정체가. 물론 주담대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가 한 번에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책 당국자가 계속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분양시장 크게 얽혀다는 거를 지금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예. 자, 마지막으로 2025년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 한번 찝어주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부동산은 보유할 수 있는 보유의 기회 또는 보유할 수 있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좋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득이라는 미래 소득 대비 그리고 이제 주변 여건들 보시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소비자보다도 이제 당국자들이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국자에서 할 역할이란 건 뭐냐, 주택, 부동산의 어떤 원칙부터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중산층하고 서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거를 막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담대 한 2, 3개월 전에 막았잖아요. 그때 부자들은 전혀 피해 없어요. 부자들이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55억, 60억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산층과 서민이 피해를 봤다고요. 주담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정부는 안정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해야 돼요. 중산층과 서민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은 쭉 가야 되는 거지, 정부가 들어가서 장난치면서 이런 조작질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관치금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정적 토지 공급자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뭐 그린벨트 풀고 국공유지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건 LH, SH 아파트 짓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서 분양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기축시장에 있는 매매시장 관심이 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안정적 금융 공급자 플러스 안정적 토지 제공자,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바뀔 겁니다. 예. 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어쨌든 공급에 그리고 금융에 올바른 대책을 펼쳐야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인사이트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 트렌드 2025 이 책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집값의 변동이 있을 때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